1억 원으로 10억 원을 만든다. 보통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떠세요? 약간 혹하면서도 또 뜬구름 잡는 소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최상육 대표가 자신의 분석을 통해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부동산 전문가인 그분이 정작 해답을 부동산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서울 핵심지 아파트에 투자하는 건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다고 딱 잘라 말하죠. 아니, 부동산 전문가가 부동산을 사지 말라뇨? 그럼 뭘 사라는 건가요? 뭐 엔비디아 같은 건가요? 엔비디아보다 더 강력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핵심은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건데 그 중심에 복리 효과랑 아주 특별한 금융상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도발적인 주장의 근거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보다 미국 주식이 왜 더 낫다고 보는 건지, 또 그분이 전 세계 1등 상품이라고 극찬했는데 정작 한국인들은 잘 모른다는 한국형 액티브 ETF의 정체는 뭔지, 그리고 연 14% 배당이 가능하다는 상품의 실체까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절대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는 아주 치명적인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짚어볼 겁니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노리다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 그 이유가 뭔지도 함께 분석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통념을 깨는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아니, 부동산 전문가가 부동산 투자의 매력이 떨어졌다. 이 말부터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 핵심지 아파트조차도 기대 수익률이 연 3.5%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수익률이죠. 반면에 미국 S&P 500 지수는 지난 수십 년간 연평균 한 8에서 9% 정도 수익률을 보여줬거든요. 8, 9%요? 네, 여기에 우리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원화 약세 효과까지 더하면 연 1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연 10%. 이게 복리로 쌓이면 정말 무서운 속도잖아요. 단순 계산해도 한 7년 정도면 자산이 그냥 2배로 불어나는 속도니까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주식은 위험하잖아.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한 번에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부동산의 안정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이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가 숨어 있어요. 바로 2008년 이후에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인식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요? 네, 과거에는 금융위기가 오면 리먼 브라더스 같은 거대 은행이 파산하고 시장에 그야말로 붕괴되도록 그냥 뒀습니다. 하지만 2008년의 그 뼈아픈 경험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하고 정부는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하는 태제를 구축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구원해준다는 믿음 같은 게 생겨난 거군요. 그 조정시 매수, 영어로 buy the dip이라는 전략이 단순한 밈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간 실제로 유효했던 이유가 바로 그 시스템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고요. 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중에 단기적인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전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베팅일 수는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략이 중앙은행은 결코 시장의 붕괴를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탑 같다는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와서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 누구도 100% 장담할 순 없겠죠. 이 전략 역시 시스템이 유지될 거라는 전제하에서만 유효합니다. 하지만 최상옥 대표를 비롯한 이 전문가들의 관점은 시스템 붕괴로 인한 손실 위험보다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에서 소외될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위험이 장기적으로는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가장 큰 위험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군요. 바로 그거죠. 알겠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투자가 시작된다는 의미군요.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올라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자료에서 두 가지 핵심 엔진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부터가 정말 귀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연 12에서 14%에 달하는 배당을 주는 미국 모기지 리츠라니요.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예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의심하시는 게 맞아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이런 높은 배당 수익률에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이 반드시 따릅니다. 역시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인가요?
14%라는 숫자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모기지 리체는 기본적으로 금리 변동에 굉장히 민감해요. 금리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면 배당금이 줄거나 심지어 원금에 큰 손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거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채무 불이행 리스크, 즉 신용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죠. 따라서 이 14%는 안정적인 예금 이자가 아니라 높은 위험을 감수한 대가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위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겠네요. 그렇다면 이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라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모기지 리치에서 나오는 높은 현금 흐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자산을 사는 데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해서 세후 연 1,200만 원의 달러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죠. 네. 이 돈을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안정적인 우상향 자산, 그러니까 지수 추종 ETF에 꾸준히 재투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지 리치는 현금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고 그 현금으로 진짜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구조군요. 바로 그겁니다. 원금 1억은 고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강력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과실은 훨씬 더 안정적인 곳에 쌓는 방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20년간 복리로 운영하면 배당 재투자금만으로 5억 원 후반대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원금 1억은 그대로 둔 채로요. 이게 바로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연금 파이프라인 전략의 핵심입니다. 정말 강력한 시스템인데요. 하나의 자산이 다른 자산을 낳는 구조라니. 자, 그럼 두 번째 엔진은 뭔가요? 자료에서 한국인들만 그 가치를 모르는 세계 최고의 금융상품이라고까지 표현했던데 바로 한국형 액티브 ETF입니다. 이건 또 정체가 뭔가요? 이름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구조를 알면 왜 그런 극찬이 나왔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스닥 100 같은 기초지수를 한 70% 정도는 똑같이 따라가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펀드 매니저의 재량으로 운영을 하죠. 이제 좀 감이 오네요. 지수 추종의 안정성을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전문가의 판단으로 추가 수익을 노리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상황을 보니까 지금은 반도체보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이 더 유망하다 이렇게 판단되면 펀드 매니저가 재량껏 관련 종목의 비중을 지수보다 더 높게 가져가는 시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나와요. 역설적으로 한국의 규제 때문에 이 상품이 더 매력적으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규제 때문에 상품이 더 좋아졌다니요? 그건 또 무슨 말이죠? 보통 규제는 제약으로 작용하는데요. 원래 액티브 펀드는 매니저 재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ETF 관련 규정을 보면 액티브 ETF라고 해도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를 70% 이상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패시브처럼 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니저가 너무 과감한 베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변동성은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아주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규제가 의도치 않게 투자자에게 유리한 안전장치가 되어준 셈이죠. 와,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럼 실제 성과는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순수하게 지수만 따라가는 패시브 ETF의 성과를 2배 이상 압도하는 결과들을 보여줬습니다. 타임폴리오나 삼성자산운용에서 출시한 미국 테크 탑10이나 나스닥 100 액티브 ETF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고요. 지수 상승분의 혜택은 그대로 누리면서 추가 수익까지 얻을 수 있으니 숨겨진 보석이라는 표현이 과장은 아닌 셈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장 엔진들 얘기를 듣다 보니 귀가 솔깃해지는데요. 하지만 이 자료들은 장밋빛 전망만큼이나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함께 담고 있었어요. 두 전문가 모두 거의 절규하듯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바로 3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그 경고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도 3배, 손실도 3배 이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데요. 이 상품의 진짜 치명적인 약점은 단순히 변동성이 크다는 데에만 있지 않아요. 그 구조 자체에 파괴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구조적인 함정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레버리지 ETF는 일일 복리 구조를 가집니다. 매일매일의 수익률을 그날 바로 정산해서 다음날 기준가에 반영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폭발적으로 늘려주지만 변동성이 큰 횡보장에서는 그야말로 재앙이 됩니다. 횡보장에서 재앙이 된다고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시장인데 왜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초지수가 첫날 10% 올랐다가 다음날 9.1% 하락하면 거의 본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시장이 그냥 옆으로 기어가기만 해도 내 계좌는 계속해서 녹아내립니다. 이게 바로 변동성 소멸의 무서움입니다. 와, 손실이 복리로 불어난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군요. 가만히 있어도 계좌가 녹는다는 게 그냥 비유가 아니었네요. 심지어 기초지수가 33%만 하락해도 3배 레버리지 상품은 이론상 가치가 0이 돼서 청산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건 투자가 아니라 거의 도박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함정은 커버드 콜 ETF에 대한 흔한 오해입니다. 매달 높은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점 때문에 이걸 안정적인 월배당주라고 착각하고 장기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죠. 맞아요. 매달 통장에 현금이 꽂히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기 쉽죠. 그런데 그 돈의 정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배당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커버드 콜의 높은 분배금은 기업의 이익을 나눠주는 배당이 아니에요. 본질은 주가 상승의 기회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는 옵션 매도 프리미엄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크게 올라도 나는 그 상승분은 포기할 테니 그 대가로 지금 당장 현금을 달라, 이런 계약을 매달 파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주가가 크게 오르는 강세장에서는 그 과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기초자산의 하락분을 그대로 다 맞게 되는 구조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상승은 제한되고 하락은 그대로 열려있는 비대칭적인 구조죠. 그래서 과거에 큰 문제가 됐던 ELS 사태처럼 시장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때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전략과 피해야 할 함정까지 명확하게 짚어봤는데요. 이 모든 전략들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려면 어떤 그릇에 담아야 할지도 고민이 돼요. 앞서 말한 배당금이나 시세 차익이 생길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 복리 효과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장기 투자의 성패는 결국 세금 관리에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상품을 골라도 세금이 계속 발목을 잡으면 10억 만들기라는 목표는 훨씬 더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에서도 연금 삼총사로 불리는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강조하는 거고요. 이 계좌들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과세 이연 효과겠죠? 네, 바로 그 점이 이 계좌들을 장기 투자의 치트키로 만들어주는 핵심입니다. 1번 계좌에서는 이익이 날 때마다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어가잖아요. 하지만 이 연금 계좌들에서는 세금을 당장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먼 미래까지 계속 밀어줍니다. 이 작은 차이가 수십 년의 투자 기간 동안 엄청난 결과를 낳는 거죠. 세금으로 나갔어야 할 돈까지 원금에 더해져서 재투자되니까 복리의 스노볼이 훨씬 더 빠르고 크게 굴러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배당 수익률이 6%인 상품에 10년간 투자할 경우에 일반 계좌랑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 계좌의 최종 수익률 차이가 무려 9%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9%포인트나요? 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9천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죠. 투자 기간이 20년, 30년 길어지면 그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장기 복리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절세 계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1억을 10억으로 만들 수 있다는 다소 도발적인 제안을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핵심은 기대 수익률이 낮아진 부동산이라는 과거의 통념에서 벗어나서 장기적으로 강력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미국 주식, 그리고 한국형 액티브 ETF 같은 스마트한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3배 레버리지나 커버드 콜의 함정처럼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한 명확한 경고도 있었습니다. 오늘 논의한 모든 전략과 분석의 가장 근본에는 2008년 이후의 금융 시스템은 자산시장의 버블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고 이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다 라는 거대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만약 이 전제가 맞는다면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큰 위험은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에서 소외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감하는 부분도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저희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투자 기간이 될 앞으로의 20년, 30년 동안 지금의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앞으로의 자산 전략 전체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승리 투자하시길 기원하면서 저희는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